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행복한 순간을 하나씩 더해가면 그 인생은 결국 행복한 거 아닌가? 아니, 행복은 덧셈이 아니야. 행복은 뺄셈이야. 완전해질 때까지 불행의 가능성을 없애가는 것.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소설 완전한 행복 속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스키 덕질 중인 덕PD입니다. 이번엔 위스키. 우리 너무 방송에 술 얘기 많이 하나?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 독주를 그렇게 덕질하다니. 덕질이라고는 하지만은 뭐 사실 근데 막 맥주나 와인이랑 좀 위스키는 다르잖아요. 일단 비싸고 그렇죠. 많이 못 먹잖아요. 많이 그렇죠. 못 먹지. 네. 조금씩 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오프닝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는데 뭔가 행복한 순간을 하나씩 더해간다 라고 하는 부분이 위스키 한 잔 한 잔을 더해가면은 행복해지는 건가 그만큼 덧셈 파네요. 덧셈 판데 근데 이제 또 뒤에 얘기까지 있는 거죠. 위스키가 사실 제가 먹을 때 주말에 되게 좀 여유롭게 풍미를 즐기는 게 아니라 평일에 약간 빨리 먹고 빨리 사자? 뭐라 그러지? 노동주? 그거네. 책플릭스 원고 쓸 때마다 항상 먹고 있다. 이게 많이 힘든 힘드신가 일이었구나. 왜냐면 평일에 뭔가 술판 버리기에는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맞아. 힘들어. 소소하게 이렇게 홀짝홀짝. 근데 평일에 술을 아예 안 먹기에는 시발 비용이야 이거. 그러다 보니까 위스키 마실 일이 있다는 거는 오늘 하루도 힘들었다 이런 그치.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오프닝에 나온 대로 뺄셈으로 보면 위스키를 안 마시게 되는 그런 뺄셈이 되는 게 행복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또 덧셈 파로. 드세요 그냥. 네. 대신 뭐 어차피 출근해야 되니까 많이 못 그치. 먹을 거 아니야. 뺄셈이 안 되니까 덧셈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저도 생각한 게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좋아하는 걸 해야 행복이 아니고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게 행복이라고. 나아가서 싫어하는 일을 이제 좋아하는 경지에 이르면 그게 싫어하는 일을 좋아하는 경제에 이르면 그 경지? 예를 들면 운동이 가스라이팅 너무 같은데? 싫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싫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좋아하기 시작하면 이제 내 인생에 이제 좋아하는 거 비중이 늘어나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운동이었고 그게 예전에는 운동이 너무 싫었는데 좋아하면 그치. 그 시간이 싫은 시간에서 좋은 시간으로 바뀌니까. 바뀌니까. 맞아. 근육이 파괴되는 걸 즐길 수 있어. 왜냐면 다시 중독된 괜찮아지거든. 분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근손실을 걱정하고 막.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싫은 일이 비중이 더 높죠. 보통은 이제 하루 그 일하는 시간만 해도 대부분 싫어하는 일을 그렇죠. 하면서 돈 버는 거니까. 각자마다 이런 행복론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구는 덧셈이고 뺄셈이고. 근데 곱셈 나눗셈일 수도 그쵸. 있고.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약간 덤 같은 것 같거든요. 덤이요? 네, 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오. 그냥 주어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올해는 좀 특히 그랬던 것 같은 게 하려던 게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시간이 많잖아요. 지금 휴가가 취소돼서 빡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운전면허도 미뤄왔던 거를 땄고 뭐, 최근에 땄어요. 네. 맞아. 축하드려요. 친구들도 같이 원래 대여섯 명이 모임으로 만났던 거를 이제 1대1 면담식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딥하게. 그것도 뭔가 덤으로 주어진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키워드를 제가 덤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덤. 저희가 지난주부터 네. 그 올 한 해를 정리하는 키워드 방송을 하고 있죠. 타임캡슐. 책디는 덤이다. 네, 덕 PD가 지난주에 껄무새였죠. 묻어서. 무슨 말이냐 하는 분들은 지난주 거를 참고해서 껄무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덤이라는 키워드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정유정 작가의 완전한 행복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먼저 참여 안내부터 드리고 작품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플릭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감상 남겨주실 때는 해시태그 책플릭스 꼭 붙여주시고요. 저희가 열심히 이제 다 검색해서 보고 있고 네. 또 선정을 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민이 있어서 작품으로 처방을 받고 싶다. 또는 이런 주제, 이런 작품으로 방송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제안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 SNS 어디든 좋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책 선물, 또 풍성한 이야기로 응답하겠습니다. 많은 참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작품은 정유정 작가의 좀 스릴러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유정이잖아, 정유정. 네, 무서워요. 음. 완전한 행복이라는 작품입니다. 그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제목은 되게 행복하게 붙여놨어. 그러니까 보면 그전에는 뭐 7년의 응. 밤. 종의 기원 음. 이런 건 좀 모르겠는데 완전한 행복인데 스릴러. 약간 그거 되게 섬뜩해요. 어. 뭐길래 이래. 사실 완전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에서 이 제목부터 뭔가 음. 안심? 안심이 안 돼요. 암시. 암시. 암시요? 네. 암시되는 게 있지 않나 싶고, 이 완전한 행복에서 사건의 발단이 되는 인물이 유나라는 인물이에요. 유나. 네, 유나를 중심으로 관계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나는 전 남편이 있어요.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지유라는 딸이 있고, 또 현 재혼한 남편이 있어요. 재혼한 남편의 이름은 은호고, 은호도 그 전처와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호의 아들과 유나의 딸이 재결합을 해서 이제 내 식구가 사는 장면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정이 서로 합쳐졌으니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은호가 유나의 딸 지유를 이 친자 등록하는 과정에서 좀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유나와 이 딸이 집을 나가게 돼요. 아, 딸이 혹시 얼마나 어린가요? 7살입니다. 아, 어린. 네, 어려요. 그리고 은호의 아들도 6살.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좀 애기들이네. 비슷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유나랑 지유가 집을 나가는데 은호의 생각은 친정에 갔겠거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은 사실 친정에 간 게 아니라 유나가 어렸을 때 살았던 시골집을 간 거였어요. 근데 그 시골집은 아무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미 없고 그냥 버려진 집이에요. 근데 그 빈집으로 가서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냥 오리 먹이를 만들어요. 오리 먹이요? 네, 그 시골집 앞에 되게 발이 푹푹 빠지고 나올 수 없는 그런 늪이 있는데 그 늪에 다양한 종류의 오리들이 와서 오리 사는 약간 거구나. 자연 체험 학습이네. 처음엔 그렇게 7살 아이한테는 느껴져요.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오리 먹이 주고 되게 좋게 느껴지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되게 스산하고 그니까 음침합니다. 폭풍전야. 네. 벌써 그려졌어. 이미 이게 배경 지식이 있어서 그런가? 근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지는 게 이 시골집에 누구를 초대하느냐. 바로 전 남편이에요. 현 남편 말고. 네, 전 남편. 이건 아니죠. 여기서 좀 이상해지죠. 전 남편이 왜 와? 이 둘이 이 시골집에 있는데. 그렇죠. 전 남편을 초대한 사람은 유나였고, 전 남편은 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양육권을 다 잃은 상태예요. 아, 근데 딸이 불렀네. 근데 불러?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유나의 계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 먼저 이혼을 요구한 거는 전 남편 측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유나는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에 이 사람이 가장 아끼는 거,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약점, 딸을 못 보게 아이고. 하는 걸 택한 거죠. 그래서 성추행 혐의를 씌우고 양육권을 아예 갖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딸을 볼 수 없었던 전 남편은 유나가 갑자기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보고 싶으니까. 딸이 보고 싶으니까 왔겠네. 네, 그냥 온 거죠. 밟혔겠어. 근데 지우의 마음은 여기서 어땠을까? 그치. 생각해보면 너무 좋잖아요. 오랜만에 아빠를 본다. 아빠를 본 친아빠를 거지. 보게 된 건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아빠를 반가워하거나 친한 척을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왜? 왜냐면 그런 티를 내면은 엄마 유나가 뭐라 해? 뭐라고 해. 아. 그러니까 엄마 유나는 자기 딸이 자기 외에 어떤 누구와 친하게 지낸다거나 소유욕이네. 뭔가 침착하네. 내 딸이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뭐 이런 꼬라지를 못 봐. 그래서 만약 그런 걸 보이면 너 그 사람이랑 살아? 너 외할머니 댁에 살아? 너 야, 그 약간 진짜 이렇게 얘한테 너무 돼버리는 거예요. 상처야. 지우는 거기서 살아. 엄마는 갈게. 그러니까 이제 지우는 너무 반가운데 반가운 티도 못 내고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우랑 엄마 사이에는 둘만의 규칙이 되게 많았어요. 7살인데. 그또 지우가 엄청 잘 지켜요 또. 그래. 시골집에 온 거는 새아빠한테는 무조건 비밀이고 친아빠와 만난 것도 비밀이고 그렇겠지.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이런 비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규칙을 깨버렸을 때 벌을 주는데 그 벌이 보육원에 보내버린다라는 협박이었어요. 그 최악의 협박. 너무해. 7살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이 때는 그냥 엄마가 되게 전부인 나이인데 이런 협박으로 인해서 지우는 엄마한테 되게 철저하게 길들여지는 그럴 것 아이로 같아. 큽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옥삭한 거는 아빠가 실종이 돼요. 전 아빠? 친아빠가? 친아빠가. 죽었다는 죽었겠죠. 암시가 죽었겠지. 많이 들죠. 정유정이잖아. 여기서 또 한 명 이 유나에게 길들여진 사람이 있는데 바로 재혼한 남편 은호라는 그렇겠지. 인물입니다. 은호는 두 번째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나가 원하는 대로 유나가 원하는 행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줘요. 옆에서.
근데 이제 내 식구가 함께 사는 것과 또 친자 등록 과정에서 싸움이 벌어지면서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이제 평일에는 보고 있었는데 한번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식구와 시어머니까지 한 집에 다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그날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잠에 들었는데 은호가 글쎄 자다가 아들을 깔아뭉개서 질식사 시키는 죽었어? 네, 일이 어머. 벌어집니다. 이거 딱 고유정 사건이네요. 어. 네. 네. 정확하게 그 모티브로 한. 저도 몰랐거든요. 음. 근데 이 부분에 있다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그렇지. 같은 이 기시감이 시점에서 네. 그 앞에까지만 하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드는데 아빠가 자면서 아들을 깔아뭉개서 음. 죽였다? 6살짜리를. 근데 이거는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기시감이 들잖아요. 음. 고유정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동안 은호는 유나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요구도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 사망하면서 이때부터 뭔가 딱 이성 그래. 스위치가 켜지기 켜지지.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징후가 있기는 했어요. 왜냐면 수상했겠지. 유나가 친정에 간 것 같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 들킬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럼 도대체 얘는 어디 갔냐 그동안 집 나가 있는 동안 이런 의심이 있던 차에 아들까지 죽게 되니까 이제 유나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은호는 수면 클리닉을 찾아서 자기 아들 죽음에 대해서 먼저 캐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로 그랬나. 어. 수면 클리닉은 왜? 잠버릇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물어봤더니 그럴 리가 의사가 없다는지.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라면 좀 떨어뜨려 놓고 자세요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은호가 제 아들은 6살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되게 어이없어 하면서 아니 6살이면 괜찮다. 뭐 그런 걱정을 하냐라는 투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호가 그럼 자기가 죽이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밤에 식사를 다 하고 모과차를 아내가 다 돌렸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모과차를 먹고 난 후에는 피곤했다. 그냥 떨어진 서서히 거지. 너무 정신없이 잠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자기 아내가 범인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왜 왜? 죽일 거면 날 죽이지 아들을. 왜 내 아들을 죽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오프닝 문구를 다시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행복은 뺄셈이다. 소름 돋- 불행의 가능성을 없애가는 게 행복이다라고 했던 게 바로 유나의 말이었거든요. 빼버렸어 그렇다고? 그래서 애기를? 어쩌면 아이고야. 유나에게는 그 재혼한 남편의 야, 소름 아들 돋는다. 오. 그리고 전 남편은 불행의 가능성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인생에서 뺄셈을 택합니다. 진짜 미쳤다. 여기서 이 미친 유나의 정체를 밝힐 차례예요. 유나는 나르시시스트예요.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격 장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타인, 남은 그냥 자기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쓸모가 없어지면 이제 버리면 돼. 내 행복을 다 채웠으면. 책에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이코패스보다 흔하고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지만 정작 자아는 비어있고 매우 매혹적이라는 점에서 위험한 존재다. 그들에게 매혹되면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조종되고 황폐화된다. 때로는 삶이 통째로 흔들린다. 이런 사람을 혹시 야, 이거 이렇게 두 비교하면 분은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고백해도 돼요. 사실 내가 나르시시스트다. 책디가 저희한테 미리 네. 질문 줬을 때는 나를 자기 행복과 편의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느냐 였는데 나보고 이제 고유정 같은 사람 만나본 적 있냐고 하면 저는 그냥 가볍게 생각했죠. 막 제가 생각했던 그런 거는 약간 같이 일을 했는데 나한테 뭘 시켜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져갔는데 이제 자기 걸로 포장해서 되게 그걸 취하는 경우. 이용하는 그게 진짜 상황이에요. 클리셰인데 너무 많아, 그죠? 맞아, 그게 되게 맞아. 많은 게 그게 일부러 막 나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시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이 업적은 내가 잘나서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막 타산지석 삼아서 일을 할 때 아무리 작은 거라도 크레딧을 꼭 주자 그게 진짜 이런 중요해.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게 사람 진짜 마음에 진짜 짜증이 나고 상처가 나는구나 이걸 알아서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고유정 같은 사람은 사실 근데 이런 자기애성 성격 장애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완전체가 언저리에 있는 있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소위 완전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선을 넘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이게 그렇지, 형사사건까지 가느냐 아니냐는. 사실 저도 근데 이게 일적으로 저희가 밀레니얼이다 보니까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세대라서 일적인 게 생각이 많이 나던데 컨설팅 펌이었던 전 직장 예를 들어보면 저희 부사장님이 매출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아요. 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 올리는 게 중요하니까 수주가 되게 중요한 거야.
3억이면 뭐 3억, 5억이면 5억인데 컨설팅을 몇 달 동안 하는 동안 근데 이것도 해드리겠다, 저것도 해드리겠다 막 뒤에서 다 없는 말해.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누가 치우냐고. 그치, 그걸 누가 치우냐? 제가 치웁니다. 아, 거기 있었군. 필드에 들어가서 그 일을 실제로 하는 실무진 입장에서 실무자가 보면은 진짜 다 밤샘을 치운다. 막 엄청 해서도 마감을 겨우 맞추냐 마느냐. 보통 어. 컨설팅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짜여지거든요. 근데 네. 서비스가 예정이 돼 있는 거야. 어. 원래 안 해줘도 되는 어. 서비스가 예정이 돼 있는 거를 막 들어 나는 나중에. 그러면은 이거 누가 어떻게 못해요 하면은 막 처음이랑 얘기가 다르지 않냐 얘기 나오고 부사장한테 클레임 들어가면은 야 우리 부서 매출이 올라가야지 고생하자 이렇게 하면서 물론 저도 성과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다 차원이 다르죠. 부사장이 그렇죠, 받는 그렇죠. 성과급과 그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을 워낙 많이 해서 시간의 수당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성과급도 많이 받긴 했는데 이런 정도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돈이든 근데 저 사람 능력 있다라는 크레딧이든 다 부사장이 가져가는 구조에서 난 되게 아 저 사람한테 이용당했구나라는 생각을 생각이 들 수밖에 그냥 없어. 원래 구조가 그런 거야라고 하기에는 되게 마음에 기분이 많이 나쁘죠. 나빠요. 그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어떤 구조적인 측면이라면 자기 행복이나 편의에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배신감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신감도 저는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있다 가끔씩은 뒤통수 통수 맞는 경우 뭐 사회가 정글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씁쓸하네요. 뭐 그러게요. 살인이 벌어지진 살인까지는 않지만 아니더라도. 않지만 뭐 그리고 뭐 고유정 같은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누군가를 이용한다는 건 그런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렇게 일적으로 말고도 이런 일이 삶에 진짜 빈번한 게 예를 들면 친구 관계에서 저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일 파티를 하고 싶어. 그래서 시간을 내서 가. 바쁜데 그 사람의 이제 원하는 로망이 있는 거야. 친구들과 이렇게 다 이뤄주기 방에, 위해서. 큰 방 하나에 모여서. 그래서 한참 이제 놀았거든요. 없어진 거야. 어디 갔더니 이 사람을 축하하는 다른 파티가 떠물러서. 맞아, 있어. 근데 그런 나중에 사람 그 있어. 사람의 이제 변명이 뭐였냐면 어쨌든 내 생일 파티지만 너네도 같이 모여서 재밌게 재밌게 놀았잖아. 놀았잖아. 내가 꼭 있어야 재밌는 게 아니잖아. 나는 근데 자기 생일 파티는 자기가 꼭 가야 되는 약간 자리잖아. 천진난만한 거다 약간.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농철 없는 농철 팀. 약간 그런 느낌에서 누구 없는 누구 생일 파티가 된다. 나중에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거기 가 있었다. 근데 이게 그런 친구 관계에서도 친구들은 그냥 나의 어떤 보여주기 위한 혹은 내가 원하는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그냥 조각이라고 생각하는 그쵸.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맞아요. 악의 없이. 악이 정말. 없어. 그런 사람 있어요. 악이 없다는 게 미쳐버릴 그게 노릇이지. 뭐 나르시스트인 거야. 왜?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친구 관계나 직장 관계나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난 널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거지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되게 그걸 해내야 될 것처럼 그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근데 생각했던 만큼 상대방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아니, 거야. 아닌 내가 거지. 상대방을 존중하는 본인은 만큼. 그게 진짜 믿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해야지. 약간. 저는 그 가스라이팅 당하기 되게 쉬운 유형이라고 분류되는 층이거든요. 제 스스로가. 책디님이. 네, 그래서 저희끼리 가스라이팅 당하기 쉬운 유형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야 너 그거 가스라이팅이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그래. 그거 너 믿는 거 아니다. 약간 뭐랄까 찐따들끼리 모여가지고 약간 서로 경고. 야, 지지마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원래 멸치들은 모여다니는데 상우한테 먹힌다고. 그러면서 서로 고민 얘기하면 그거 가스라이팅이다. 음. 그래서 막 위험을 서로 경고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제가 일기를 쓴 게 있더라고요. 오. 일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실천하는 지성. 남이 하자는 대로 하다가 내가 너무 힘이 든다는 생각을 했다. 내 방식으로 끌고 오진 못해도 내가 원하는 바는 말하며 살아야겠다. 라고 적은 거예요. 이것처럼 뭔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좀 힘들다 하면은 그 관계부터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밥 먹기 싫다 저 사람이랑 왠지 단둘이 왠지 얘기하기 밥 먹기 싫다. 싫고. 그러면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점점 길들여져 가는 그 심리 묘사가 이 책에 정말 잘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럴 때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점점 그 길들여져 가는구나 라는 묘사가 있으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 책디가 우리랑 혹시 밥 먹기 부담스러워. 나 오늘 밥 안 시키는 대로. 먹습니다. 안 할게. 네. 책에서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유나가 이제 살인까지 저지르는 모습이 펼쳐지는데 은호는 과연 이런 유나에게서 죄를 물을 수 있을지 아들을 죽인 또 철저하게 길들여진 지우는 이런 엄마에게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지는 책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은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유나의 언니 제인이에요. 근데 오늘은 좀 남편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했고 제인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유나가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2년 동안 그 시골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는 제인이라는 언니가 없었더라면 나 버려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자기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제인
거라면, 언니 거라면 모든 걸 뺏고 싶어요. 그래서 첫 음. 남편도 제인의 오랜 아, 친구였다라는 소를. 것만 제가 스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올해 키워드 덤과 더불어서 가져온 이게 덤이야? 이유가 식사 장면 때문이었어요. 그 심리학자들이 되게 오랫동안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가장 인간이 행복한 때는 그냥 먹을 사랑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걸 먹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죠.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책에선 그 행복할 수 있는 식사 날에 모든 살인이 이루어져요. 어. 그러니까 지유는 오랜만에 친아빠를 만나서 시골집에서 세 식구가 식사를 해요. 음. 그날 아빠를 잃고 음. 또 재혼한 남편 은호는 시어머니까지 모여가지고 다 같이 밥을 먹은 날 아들을 아들을 잃고? 잃어요. 이 모든 게 유나의 계획이었지만 그 자리에 다 있었던 사람은 결국 지유거든요. 그렇네. 근데 지유에게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가족끼리의 식사 자리가 야, 그 딸 어떡하냐. 가장 끔찍한 어. 날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의 말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다만 늘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겐 행복할 권리와 타인의 행복에 대한 책임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게 가장 이 책에서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아, 근데 그 얘기하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아, 근데 주는 울림은 있죠. 그 메시지는 뭔지 알겠는데, 오. 너무 충격받으셨네요. 아니 오프닝만 해도 오 재밌는 그래. 생각이야. 이런 의미일 줄은 몰랐죠. 아 뺀다는 게 그걸 빼는 거야. 몰랐네. 너무. 너무 무섭다. 네, 감도를 좀 낮춰서 현실 상황에 좀 대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낮춰야 돼. 네. 올해가 많이 힘드셨나 봐. 아니, 특히 아. 이거 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결국에는 행복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아.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행복은 덤이다. 살아보다 보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없을 거라고 수도 있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몰라도 나는 행복해야만 해? 혹은 너는 행복한데 내가 행복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약간 이런 노력을 막 하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다 이런 일이 불행들이 벌어지지 일어나죠. 않나라는 생각에 들었어요. 어리석은 일들이 그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음. 특히 이제 저는 그러니까 행복이 위해서 노력한다 남편이 그걸 듣고 문득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연애시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드라마 2006년 드라마인데 네. 손예진이랑 가무성이 가무성. 나왔던 거기에 가무성이 그때 마음은 이미 아직 그 전 아내였던 손예진한테 가 있지만 재혼한 아내한테 다 맞춰주려고 하거든요. 모든 거를. 노력하는 다 맞춰주고. 근데 그 노력하는 걸 옆에서 느껴지는 거야. 그럼. 너 행복하니? 행복했으면 됐어. 이런 멘트들이 보여. 안 돼. 제가 처음에 그 작품을 봤을 때 20대 초반에 봤을 때는 약간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 저거 너무 상대방에 대한 무례다. 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무리해야 하는 관계라면은 그걸 왜 결혼을 했을까? 그치. 라는 서로 생각이 들고. 행복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행복을 꼭 애쓸 필요도 없고 뭔가 그 음. 시기를 같이 견디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관계의 의미는 있는 건데 너가 행복하기 위해 내가 뭔가 노력하고 있어, 희생하고 있어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운 거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내가 막 희생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그 상대방도 부담이라니까. 엄청 부담이죠. 그러니까요. 건강한 관계는 아닌 거예요. 아니죠. 심리학자들도 말하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노력할 필요 없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의 식사. 이건 그냥 덤으로 주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엄청난 노력이 깃들여져야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저희가 지난주부터 올해를 기억할 키워드를 뽑고 또 그 키워드에 맞는 작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올해는 어떤 키워드로 기억될까? 그 키워드에 맞는 작품 뭘까 떠올려 보시고 저희한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오지가 타임캡슐을 준비했어요.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제 해야죠.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네. 12월을 돌아보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클로징 코너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와 독PD가 이번 주에 재밌게 본 작품 잠깐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그거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그 술꾼 도시 여자들 소개했을 때 잠깐 이제 덕피디가 얘기했던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아, 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해보면 그냥 웨이브 오리지널 작품이고
어떤 정치 풍자 코미디 이제 시트콤에 가까운 그런 드라마지만 나름 이제 풍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안에 이제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활용하는 방식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런 풍자가 되는구나 약간 느꼈던 게 이걸 가지고 막 뭔가 막 미학과 대의 명분을 막 찾지 않고 이런 체스말처럼 캐릭터를 가지고 이 현실 세계의 누군가들을 떠올리게 그러니까 만들더라고요. 아니 대놓고 저거 누구네라는 생각하게 만들어. 1대1로 약간 거의 매치될 수 있게 그러니까 마치 메타버스처럼 그래서 그 안에서 그래서 막 실제 부처 이름이나 이런 거 다 똑같고 그건 똑같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 우리가 볼 수 없는 예를 들면 무슨 행사가 있으면 행사 이면에서 일어나는 막 암투와 막 방송 출연과 막 청와대 방문과 막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막 보여주는 게 되게 신선했고 약간 요 풍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풍자를 해도 안전하다는 그런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보면서 이 내용 자체는 무거울 수가 있는데 보는 마음은 좀 가볍던 것 같아서 가볍게 들고 와봤습니다. 네, 그거 아마 근데 지상파에서 틀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OTT니까 그랬지. 공영방송에서 이런 풍자물을 네. 보는 날까지 가야 지상파도 됩니다. 아니고 우리가 SNL 여의도 텔레토비 사건을 불과 뭐, 6년 전에 그럼요. 겪었습니다. 맞아요. 그 6년 촬영을 전인가? 몇년 진짜 전에. 국회의사당에서 했을까요? 난 궁금해. 다 세트인데 그 재밌는 거는 그 자동차 씬을 요새는 실내에서 찍는 기술이 나와가지고 어. 실제 도로에서 안 찍고 뒤에 이렇게 LED 월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미리 만들어 놓은 도로 영상을 막 틀어요. 그럼 차를 이렇게 잘 찍으면 마치 야외에 있는 것처럼 그게 예전엔 되게 어색했는데 요즘은 진짜 잘 구분 안 되더라고요. 위에 심지어 지붕에도 화면이 있어서 음. 차가 이제 반사되는 그것까지 다 구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찾아보세요. 도로 씬을 잘 보시면 다 가짜입니다. 그런 재미도. 네, 저는 우리가 업로드된 날짜 기준으로 어제, 그러니까 12월 22일에 매트릭스 4가 개봉했습니다. 아, 네. 우와. 리저렉션. 리저렉션. 나왔어요. 또 너무 보고 싶어요. 정주행을 달려줘야 되는데 1에서 3편을. 근데 그쵸. 워낙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맞아. 나실 수 있죠. 지금 왓챠에 다 있습니다. 오. 네, 다시 보는데 뭐 평가야 다양하겠으나 제가 다시 보니까 진짜 오랜만에 다시 봤거든요. 상업영화로서 정말 잘 만들었다 그때 그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1편은 작품성과 오락성 둘 다 잡은 느낌이고 2, 3편은 좀 평론가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되게 재밌는 작품인데 제가 이번 주 흥미롭게 본 거는 애니매트릭스라는 작품입니다. 뭐죠? 애니매트릭스. 애니메이션이에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매트릭스 1편이 나오고 2, 3편 촬영을 같이 하고 둘 다 2003년에 개봉했거든요. 2, 3편이. 이 애니매트릭스는 2편인 리로디드가 나오기 전에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1편과 2편 사이에 공개된 단편 애니메이션 모음집이에요. 모음집은 또 뭐야? 9개의 단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근데 내용은 매트릭스 내용이에요? 내용 매트릭스 오. 내용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9개 중에 2개는 하나가 2개로 쪼개진 거라 8개의 작품이 있는 거예요. 한 1시간 4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합쳐서. 그리고 이 8개의 작품을 각각 서로 다른 감독들이 맡아서 일종의 옴니버스. 약간 옴니버스 네, 식으로. 식으로 하고 그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장르가 다 다르고 그림체도 다 달라요. 어머.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작품들인 거죠. 넷플릭스의 러브 데스 로봇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매트릭스라는 세계와 관련된 단편들이다. 주제가. 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내용들로는 일단 매트릭스의 역사. 그러니까 본편에서 매트릭스가 대충 기계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세상이고 이 정도만 알려주는데 실제로 기계와 인간이 어쩌다 거기까지 갔나 이걸 다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고요. 신기하네. 2편인 리로디드 시작 앞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프리퀄 느낌의 액션 모험도 나오고 탐정이 주인공인 느와르물도 있고요. 매트릭스 안에서 벌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루는 소프트한 오컬트도 있고요. 기계와 인간의 소통과 교감에 대한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감각적인 재미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지금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아, 1200원. 유튜브에 있는 네, 거예요? 1200원. 결제하면 보실 수 결제하면 있습니다. 보는 거예요? 네. 1200원이 전 편인가요? 전편. 어.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감각적인 재미와 또 매트릭스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주는 작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4편이 이제 보신 분들은 벌써 어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대체 무슨 스토리냐 3편에서 이미 끝난 거 아니냐 그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뭔가 막 되게 흐려놓고 있단 말이죠. 아 이게 1편과 2편, 3편 사이의 얘기인지 3편 뒤의 얘기인지 그러다 보니까 매트릭스 자체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4편을 보시면은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해드렸습니다. 오. 애니매트릭스 뭔가 네, 오늘 풍성하게 신박했어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봐야겠다. 1200원 투자하시면 1200원으로 가능합니다. 1200원과 1시간 40분. 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요즘 어떤 작품 재밌게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희도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오지에 준비된 타임캡슐로 타임캡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